요즘에 이렇게 고양시 다니다 보면 우리 뉴스 체크를 정기적으로 보신다는 분들을 좀 만날 수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저는 몇 분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반응이 잘 몰랐던 행정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됐다. 그게 상당히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그런 말씀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 행정,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재정 자립도 때문에 고양시의 지출을 줄이는 게 이게 맞느냐? 이 문제를 첫 번째로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요. 국토부 장관과 일기 신도시 5개 도시 지자체장들이 간담회를 한 결과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환 시장 취임 100일을 즈음해서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반응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동환 시장의 경제 기조를 저희가 그동안 쭉 보면은 시 돈 나가는 거를 줄이자. 근거는 고양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돈 줄여야 된다. 자, 이 논리가 맞느냐? 이거를 갖다 이번 주에 이성우 기자님이 기사를 좀 심층적으로 써주셨네요. 지방선거를 돌이켜보면은 국민의힘 쪽 후보들, 이동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 집중 공략했거든요. 반토막 났다. 이번 달 11월 달이 되면은 고양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돼요. 그런 기조가 반영이 분명히 될 겁니다. 각 부서의 예산 지출을 10% 줄여가지고 편성을 해라. 근데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맞는 얘기인가, 이걸 지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맞습니까? 고양시 과연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겁니까?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2018년도에 꼴찌였습니다. 근데 지금 2022년을 보니까 성남과 거의 근접했어요. 예전에는 거의 뭐 3분의 1 정도로 차이가 났었던 수원을 추월했네요. 네, 수원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아, 수원이 고양시보다 인구가 더 많고 기업도 많고 세수가 풍족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수원을 따라잡았다. 자, 2017년도 그래프는 안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는 고양시 예산이 1조 얼마였어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 예산은 3조입니다. 3조. 3조가 넘어요. 2조에서 3조까지 올라오는데 5년밖에 안 걸렸고요. 용인하고 수원보다 돈이 많습니다. 고양시가. 고양시의 1년 예산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재정자립도는 왜 떨어진 거예요? 재정자립도는 이거랑 어떤 상관이 있길래? 네, 이 그래프가 고양시 전체 예산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아까 그 그래프랑 동일하긴 한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분홍색으로 색칠한 부분, 재정 자립도 부분이에요.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얻어낸 세입, 지방세, 세외 수입 이 두 가지를 더해놓은 겁니다. 지방세는 뭐 이제 재산세, 뭐 주민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외 수입이라는 것이 세금은 아닌데 걷어들인 돈이 있어요. 쓰레기 봉투가 대표적이고요. 상하수도 요금 플러스 과태료. 자, 이 수익을 보니까 고양시는 거의 평탄하죠. 살짝씩 오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양시 예산이 왜 늘었나 보니까 파란색 때문입니다. 1조 원이 증가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전문용어로 의존 재원이다. 다시 얘기해서 국가가 고양시에 내려준 돈이에요. 보조금,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양시는 가난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 전제고요. 이거 그래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 이제 답하기 힘들 수 있는데 고양시가 자체 수익 요게 만약에 떨어졌다. 요게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재정 자립도 마저 떨어졌다면은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홍색이 크게 늘지도 않았지만은 조금씩 늘었어요.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랑 거의 비슷합니다. 분홍색이 갑자기 증가할 수는 없거든요. 분홍색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요인이 뭐냐면은 재산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입니다. 재산세가 갑자기 늘 수 있나?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이랑 비율이 동일하겠죠. 소득세도 소득이랑 분포가 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늘 수는 없어요.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고 특이사항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국고를 많이 가져온 게 이게 특이사항이네요. 그렇죠. 국고를 많이 가져왔을 때 나쁜 일이 발생하느냐? 당연히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죠. 매년 1조의 혜택을 더 받고 있다. 고양시가. 고양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냐? 요거가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당연히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재정 자립도는 세입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돈을 어떻게 벌어들이고 있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지출을 줄여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아껴서 더 좋은데 투자해가지고 돈을 더 늘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돈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100% 다 환원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다 써야 돼요.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이게 관건이지. 아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예산 지출 줄이겠다. 이거는 허리띠 졸라매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저는 시민들을 거죠. 약간 우롱하는
그럼 예. 상당히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재정 자립도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느냐를 사실상 고양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도지사, 강원도 네네. 거기서 보면 좀 알 수 있죠. 도지사 또는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재정을 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휘둘렀을 때 어떤 파장을 가져오는지 네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 문제였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쓸 돈이 없어라는 게 이제 논리였거든요. 민자 개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다가 또 말을 바꿔서 요즘에는 축소 개발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는데 그게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신청사 외에도 공공기관을 통폐합해서 기능을 축소한다 또는 도시재생이나 주민공동체 사업을 축소하고 임대주택 사업도 축소하고 민간단체 보조금도 줄이고 자 이런 모든 것을 재정자립도를 명분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너무나 모순이 있지 않느냐. 재정 자립도라는 좋은 핑계거리로 각종 예산 사업을 입맛에 맞게 좀 재단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송 기자님이 만나본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요 인터뷰 내용이 아주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개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요런 질문을 드렸어요. 고양시의 예산 규모 갑자기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네, 요게 이제 상식적으로 고양시 예산이 갑자기 증가했으니까 네네. 또 갑자기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그 질문을 던져봤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조부금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이 사실 장기적으로 계획돼 가지고 지원되고 있거든요. 삭감되는 사업이 있다면은 그 사업들은 뭐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 고양시가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또 한 가지 국가적인 사업들의 예산이 늘면서 매칭 사업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고양시만 재정 자립도가 하락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정 자립도 높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하셨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로부터 보조금 덜 받으면 된다. 국고 보조금 받고 있는 그 사업 포기하면 된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지금 국토부랑 매칭되는 사업들이 꽤나 있는데 반납하겠다. 그게 지금 전임시장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반납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동환 시장이. 혹시라도 재정 자립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은 아니겠죠, 이게. 아닐 텐데. 예. 또 한 가지, 재정 자립도를 올리는 방법 뭐가 있냐? 봉투값을 갑자기 뭐 10,000원씩 받으면 돼요, 사실. 재산세라든가 주민세 팍팍 올리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외에는 사실 단기적인 방법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뭐 장기적인 방법은 있어요. 이제 기업 유치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시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 된다. 네네. 바꾸면 가능하다. 고양시가 갑자기 울산처럼 산업도시, 공업도시가 될 수 있는가?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뭐 교통 인프라, 국가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10년, 20년 만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노력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얻어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 자립도 이거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정말 마무리할 건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책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랑 일기 신도시 5개 지자체 시장들이 정부 청사에서 만났습니다. 자,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선도지구가 5개 신도시별로 모두 지정된다. 저희가 그때 예상했던 맞아요. 대로. 자, 그러면은 과연 선도지구 몇 개를 할 것이냐? 이것도 지자체 재량에 맡겼어요. 아마도 이제 지자체가 용역을 통해서 지구를 선정하면은 국토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지정해주는 것으로 될 것 같다. 자, 그래도 기준이 이제 어떻게 좁혀졌냐 이게 또 궁금하실 텐데 그냥 뭐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주민 참여도가 높고 노후도나 주민 불편이 좀 심하고 다른 곳에 모범 사례가 될 만한 이런 것으로 하겠다. 이런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뭐 이것도 뭐 지난주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긴 하네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선도지구 사업이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과제들이 좀 몇 가지 있다. 그거를 저희 고양신문에서 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선도지구 규모가 분명치 않은 것이 좀 흠이다. 과연 하나의 단지가 선도지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고양시에서 추진하듯이 몇 개 단지가 연합으로 재건축 추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게 애매하다는 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명확한 기준이나 변별력 이런 거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거기다가도 이제 형평성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일관성이 없다면요. 어떤 도시는 많이 선정해가지고 막 대규모로 뭐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일산 신도시는 거의 동시에 지어졌어요. 네. 그러면 어디가 특별히 노후도가 있고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사실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과연 앞으로 명확하게 좀 제시할 수 있을지. 이렇게 됐을 때 집값에 영향을 크게
크게 미칠 것이다. 음. 집값 안정화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줄 텐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지금 윤석열 정부 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열망도 달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약을 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 가격을 또 네. 안정시켜야 돼요. 그렇죠.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 완화돼서 재건축이 이거 가능할 거다라고 동시에 이렇게 되는 순간 모든 데서 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 완화 그리고 집값 안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묘책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려면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형평성을 온 국민들에게 담보할 수 있느냐. 일기 신도시 5개만 특별법이라는 거를 과연 모든 국민들한테 어떻게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느냐. 자, 이런 과제들을 국토부 정부가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거를 짚었습니다. 차기 부시장 공모를 했잖아요. 예. 자, 7명이 지원을 했네요.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분이 있다고요? 손발이 맞는 도시 전문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누가 지원했나 봤더니 7명 중에 눈에 띄는 분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이정형 교수라고. 네네. 예, 이분이 인수위에 참여했던 교수고요. 고양시 신청사 추진위원회 현재 위원장이에요. 사실상 뭐 내정된 수준 아니냐 이 정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행정 경험은 좀 없는 걸로 경력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 이해도가 좀 낮지 않냐라는 우려도 있고 이런 행정에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기대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 가장 큰 실책이 뭐였냐면은 신청사 건립하면서 민자개발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는데 그거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속 그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것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방법 찾아봐라. 이런 방법 식으로. 찾아봐라. 약간 이제 막무가내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에는 행정적으로 민자개발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나중에 이해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런 분이 과연 부시장으로 왔을 때 공무원들과 소통이 제대로 될까? 이제 이런 부분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아직 이게 뭐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예,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때 보도록 합시다. 예. 저희 신문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동환 시장 100일 취임 평가를 해봤더니 네. 이렇더라 라는 성명서를 냈다고요. 21개 지역 시민단체들이 서로 함께 모여있는 고양 시민사회 연대회의라고 있거든요. 예, 여기가 그래도 역사가 좀 깊은 곳이죠. 그렇죠. 공식적인 그런 입장문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고양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동환 시장이 그동안의 활동을 보니까 우리들이 확인한 거는 그렇지 않더라. 그 시민 참여나 협치가 대폭으로 축소되고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형 관치에 치중하고 있고 민간 자본 중심의 개발을 지향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전임자 정책 지우기 자 이거에 너무 몰두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4가지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시민단체들이 좀 연합해가지고 기자회견을 또 가졌어요. 보니까 고양시 여성단체들이 주로 참여했는데 고양 여성민우회, YWCA 이제 이런 단체들이 우려를 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동환 시장의 조직 개편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가족과가 사라질 것이다. 네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네. 주장이네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 이거 후보 때부터 이야기한 거고 지금 실제로 그게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요거랑 예. 맞물리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는 정부 조직법 개편에 따라서 이게 부서를 그냥 개편하는 것 뿐이지 기존의 여성 관련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된다. 다른 부서를 이관해서 유지한다. 그러니까 정부의 설명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여성 단체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과거로 퇴행하는 거다. 그동안 어렵게 여성 친화도시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췄던 고양시에서 이제 여성을 다 지우고 또 여성을 단순히 인구 재생산의 도구와 가족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묶어두는 것. 예. 자, 이거를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이냐 거기다가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결국 맞물려 있거든요. 저희가 11월 달에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시행정의 새로운 뉴스들을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